1957년 6월 29일 어선 진화모가 부산항 제1부도를 빠져나간다. 한국 최초의 원양어업이 시작된 순간이다. 그 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원양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단 1달러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치잡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애국입니다. 그 자체가. 숨은 애국자 원양 선원들이 목숨 걸고 잡아 올린 참치는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됐다. 원양어선을 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덩달아 마도로스의 환상까지 생기게 된다. 국내 시장, 개론 시장에서 인기 1위가 마도로스일 정도로 이때 그 몸값이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대학 다닐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인기가 그대로 실감할 수 있는데 여대생들의 데이트 상대 1위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진화모에 승선했던 김제철도 마도로스가 꿈이었다. 참치잡이 배를 탔던 그가 세계 최대 수산 기업을 일구기까지 마도로스의 신화 동원그룹 창업주 김제철 회장. 수산대학교 엘리트 코스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5살에 창업할 정도로 이미 이제 배를 10년 정도 타가지고 선정을 했으니까 빨리 된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타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격식에 따라 도순사도 하고 이러는데, 김제철 회장은 당시에 이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었다 봐야 되겠죠. 고기도 잘 잡았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당시 참치는 서민들에겐 낯선 생선인데다가 가격도 비싸 전량 수출될 수밖에 없었다. 김제철은 참치 통조림을 출시하여 국내에 참치를 대중화시키고 2008년 세계 최고의 참치캔 브랜드인 미국의 스타키스트를 인수, 글로벌 기업 시대를 열게 된다. 동원그룹 김제철, 배 한 척으로 시작한 참치 신화. (1957년 6월 29일) 부산항 1부도. 그날따라 백호동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평양을 향한 백호동 소리는 한국 원양어업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향하라는 뜻을 담아 붙여준 이름 진화모. 진화모는 부산항을 출발해 첫 시험 조업을 무사히 마쳤고 본격적으로 먼 바다에 나가 조업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시아 여러 연안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원양업이 낙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진화모라는 배를 이게 미국서 원조로 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원양업은 또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원양어업의 성공을 감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미지의 남태평양으로 출항한 진화모. 당시 바다를 개척하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김제철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인 진화모의 실습 항해사를 자청한다. 간청 끝에 진화모에 승선하게 된 김제철. 대학 졸업 후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사나운 파도에 몸을 실은 것이다. 끝내 서약서까지 씁니다.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해 끝에 내가 뭐 큰 위험을 당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나는 것은 월급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실습 항해사로서 했기 때문에 정원 2배의 그 탑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군 야정용 침대에서 몇 개월간을 지냈다고도 합니다. 당시 원양어선을 타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100달러가 채 되지 않을 때 선원 월급이 100달러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원양어선에 오르기 위해 논과 밭을 판 돈으로 여기저기 연출을 다는 광경까지 펼쳐졌고 부산 남포동의 주점 골목은 예비 선원들로 넘쳐났다. 부를 거머쥐면서 거센 파도와 맞서는 마도로스. 그 시절엔 외항선을 타는 마도로스가 멋쟁이의 대명사로 묘사됐다. 항해사 생활 2년 내지 3년 하고
선장 생활 한 3년 하면 한 6년 되면 30살 전에 서울에다가 서울 사대문 바깥에다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선원들도 자기 땅 없이 농사 짓던 사람들도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땅을 살 수가 있었고, 또 도시에서 막노동하던 사람들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낼 수 있었고. 왜냐하면 일반 육상 근로자들보다도 수입이 한 2배, 3배 되는데 쓰질 않잖아요, 배를 타면. 1958년 남태평양 사모아를 향해 돛을 올린 진아모. 본격적인 참치잡이에 나선 것이다. 값비싼 참치를 잡아 외화를 벌어오자는 야심찬 결의를 다진 후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총 27명의 선원을 실은 진아모는 대한민국 최초로 적도 남단을 항해한 후 사모아에 도착한다. 당시 사모아가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진짜 그 황금알을 낳는 어장입니다. 근데 여기가 또 그 당시 공교롭게 미국 영이었어요. 그리고 진아모라는 것도 미국 원조로 받은 고물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이드 하에서 글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진아모의 참치잡이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배를 탄 선원들 중에 원양어업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게다가 참치라는 생선을 잡아본 사람도 구경조차 해본 사람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모아 해역을 주름잡고 있던 일본 원양어선단의 텃세는 나날이 심해져 갔다. 자신들의 동무대를 갑작스레 침범한 한국의 작은 배가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어장 정보나 물자 교류가 파악이 안 돼 더 막막하기만 한 상황. 당시 이제 원양어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바다에는 온갖 희귀한 종류의 어종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 고기 생김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뭐 어류도감 사다가 혼자 이제 주경야독을 했고, 선장과 선원들이 합심해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실제 조업기간 15일 동안 모두 10톤의 어획고를 올릴 수 있었다. 진아모의 첫 시험 조업 성공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참치를 본 사람이 없었기에 참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조차 없다는 게 문제였다. 진아모의 시험 조업 당시 새치를 잡은 적이 있었다. 선원들은 새치를 참치로 착각해 환호했고 180c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새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참치를 직접 만져보고 기념 촬영까지 하면서 대견스러워했다고 한다.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참치를 토막내 나눠주며 자랑했지만 알고 보면 새치였던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 저도 옛날에 그 참치가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70년도 초반부터 70년 후반 그 사이에 일본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하니까 돈이 원가도 많고, 아, 이게 참치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잡았는 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편입니다. 김재철은 부산 수산대학 출신. 진아모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겸비한 유일한 선원이었다. 김재철은 외국 어류도감을 빌려 잡은 어종과 비교해가며 돈이 되는 어종만을 골라냈다. 선진국의 어법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어황이 좋거나 나쁠 때 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매일 일기에 기록한 김재철.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선장이 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노하우를 생각한다면 옛날에는 장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선장님이 항상 원래 내가 매를 맺힌 날에 어디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일기를 쓰듯이 쭉 써내려 가갖고 그 다음 해에는 항상 고기는 그 길로 지나가니까. 진아모는 1년 3개월 만에 100톤이 넘는 참치를 잡게 되고 진아모의 신화는 국내에 삽시간에 퍼진다. 참치 원양은
당시 국가의 최우선 수출 산업이 되어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에 이른다. 1968년엔 박정희 대통령이 남태평양 사모아를 직접 방문해 원양 선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원양어선을 타고 망망대해를 누비던 원양 선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 그 자체였다. 서독에 보내는 뭐 간부나 간호사, 그 다음에 또 월남전의 또 특수, 그런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원형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차관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60년도 초반기에 우리 기술로 선박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1960년대부터 정부의 수산업 진흥 정책에 힘입어 수산업에 뛰어드는 이들도 늘어났다.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할 만큼 수산업의 위상이 높아졌고 원양어업이 나날이 새 역사를 쓰는 가운데 실습 항해사로 배에 탄 지 3년 만에 김제철은 진화모 2호의 선장이 된다. 27살의 최연소 선장, 파격적인 승진의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배보다 빨리 만선을 기록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때부터 김제철은 국내외 원양어업계에서 참치 잘 잡는 선장 캡틴 김으로 소문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기록을 보면 항상 58년도부터 조그만 낡은 배를 가지고 이게 들어올 때마다 가득가득 만선으로 해오니까 그때 사모아에는 일본 어선 각종 나라의 어선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일종의 참치 전진 기지였기 때문에 거기다 자연스럽게 그 김제철 회장에 대한 명성,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가게 됐던 게 되겠죠. 참치 전진 기지에서 김제철이 이름을 날린 1963년 사모아 섬에 큰 공장 하나가 들어선다. 세계 최고 참치 브랜드이자 미국 가공 참치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스타키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을 세운 것이다. 김제철은 참치 통조림이 대량 생산되는 걸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당시 국내에서는 낯선 생선이었던 참치가 서구에선 통조림으로 이미 대중화되었던 것이다. 참치 통조림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1963년에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하고 본격 가동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제공된 참치 원료가 진화모에서 이제 그 납품한 거예요.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제철 이제 선장이 뭐 직접 이제 갖다 줬죠. 마침 그때 주변에서 김제철에게 독립을 권유하기 시작한다. 원양어업 초창기부터 바다를 누비며 현장에서 닦아온 어로 기술과 통솔 능력, 거기에 해박한 지식까지 삼박자가 딱 맞았기 때문이었다. 운도 따라주는 듯했다. 마침 일본에서 횟감용 고급 참치회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이 잡기만 하면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결국 그는 1969년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3명과 함께 동원산업을 창업한다. 수요도프라는 그 일본 금융업체한테 제가 이제 기획을 하니까 약 37만 불을 빌렸어요. 그 당시 돈으로. 37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이제 빌려가지고 동원 31호, 동원 33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상의 외화 결제 방식이라는 것이죠. 의족장을 풍부했기 때문에 배를 사줄 때 이 돈을 갚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갚아라.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결제 방식이죠. 1970년대 일본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던 시기였다. 식생활 수준도 높아져 색다른 음식, 회전 초밥이 등장한다. 일본에서 참치는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어종이었고 생선회로 팔기 위해서 신선도 유지는 필수였다. 시대의 흐름을 읽은 김제철은 영하 50도 이하로 냉동 유지되는 독항 어선으로 배를 교체한다. 잡은 고기는 해외 기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으로 가게 해 참치 가격이 높은 일본에서 판매하게 되었다. 참치 어선의 원가의 40% 이상이 이제 그 연료비입니다.
근데 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1배럴당 2, 3달러 하던 것이 13달러, 14달러로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김재철 회장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데 가장 수요가 많은 쪽은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톡한 어선을 도입해서 냉동시설을 도입하는 배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서 냉동한 다음에 그것을 일본에 가서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1위의 참치 소비국인 일본. 그들의 참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참치의 신선도와 맛에 유독 까다로운 일본인들의 품질 검사는 여간 깐깐한 게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치를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당시 국내에서 참치는 일부 고급 요정이나 음식점에서 조금씩 팔리는 정도. 결국 참치의 수요는 일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격 결정권 없이 일본 시장만 믿고 있다가는 큰 위기가 닥칠 게 불보듯 뻔했다. 횟감용 고기는 일본이라는 시장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먹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다변화돼야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딱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니까 걔네들이 품질 검사해서 걔네들이 정하는 가격 그대로 팔 수밖에 없어요. 걔들이 안 사주면 우리 팔 데도 없고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먹을 그 당시에 소득은 안 되고.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 시도를 우연히 거꾸로 돌려보던 김재철은 무릎을 친다. 대륙 끝에 있는 작은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 순간 새로운 해상무역의 모델이 번쩍 떠오른 김재철.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 스타키스트.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일본 시장이 아닌 미국과 유럽 전역에 납품할 수 있는 통조림을 만든다면 승산이 있어 보였다. 횟감용이 아닌 통조림용으로 참치를 납품하기 시작한 김재철.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서 정한 통조림용 참치 염분의 기준이었다. 그 어획물을 팔러 미국 통조림 공장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통조림 공장에 근무를 했댔어요. 근데 그 냉동법이라고 그 미국이 개발한 냉동법이 있는데 쿠킹하는 고기는 비싼 돈을 기름을 떼어가지고 초저온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해수 냉동법에 염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전부 반품 받았어요. 이젝트. 어쩔 수 없이 참치를 가득 실은 동원산업의 배는 사모아에서 뱃머리를 돌리게 된다. 불안함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그때 불현듯 하버드대 최고 경영자 코스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다. 선진국형 식품 참치캔. 때마침 국내 시장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생활 패턴이 점차 선진국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미 발빠른 국내 다른 업체들이 통조림을 만들어 내놓기 시작할 무렵 1인당 국민 소득이 1,800달러를 돌파했던 1981년 마침내 김재철 회장은 승부수를 던진다. 동원의 김 회장님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밟을 때 당시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0불이 되면 소득 수준이 2,000불이 되면은 참치를 먹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아 이제 곧 2,000불대에 진입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참치캔 개발에 들어간 동원산업. 급속 냉동한 참치를 해동해 손질하고 익힌 뒤 잘라서 캔에 담았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감에 신경을 썼다. 과연 참치 통조림 시대는 열릴 것인가? 하지만 당시만 해도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통조림은 꽁치뿐. 참치라는 생선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기에 참치캔은 더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시식회를 통해 홍보에 나섰지만 당시 한 캔당 1,000원의 가격은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참치 통조림이라는 것 자체가 먹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더더욱 큰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참치는 어물전에서 싱싱한 걸 사다가 그걸 뭐 좀 천일염을 뿌리든지 해가지고 자반을 만들어서 먹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는데 딱딱한
큼직한 통 속에 들어있는 생선, 그것도 기름에 끈적끈적한 생선들이 사실 처음에는 식감도 그렇고 이렇게 썩 익숙한 음식은 아니었었죠. 김재철 회장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오히려 반전을 노리기로 한다. 사 먹기는 힘든 가격을 선물하기에 괜찮은 가격으로 접근한 것이다. 1984년 추석 때 참치캔 선물 세트를 업계 최초로 출시,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1990년 이후로는 명절 선물로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 된다. 이후로도 참치캔의 인기는 이어지고 국민 통조림으로 자리 잡는다. 84년도에 참치가 추석 선물 세트로 나와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늘 빤했던 것들을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죠. 그것도 노란색 통에 세트로 들어있는 거는 요사이는 모르겠는데 당시만 해도 참치캔 세트가 무겁잖아요. 네, 뭐 식용유 주고 뭐 다른 뭐 치약 세트 그런 생필품 세트들이 주로 붐을 일었었는데 그 당시에 참치캔을 받으면 묵직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결국 세계 경제까지 휘청거리기 시작한 2008년. 경기 침체라는 늪에 빠지게 된 미국의 대표적 식품회사인 델몬트. 델몬트는 과일, 채소류 등의 통조림 제조회사로 미국에서 참치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스타키스트의 모회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델몬트는 주력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산 부문 사업인 스타키스트를 정리하기로 결정한다. 스타키스트는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과일 제조차인 그 델몬트사의 자회사입니다. 델몬트사가 이 스타키스트를 계속 이제 적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 그러면 과일인데 수산자고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몬트 쪽에서는 사업에 대한 집중력 강화, 이런 어떤 사구조 개편 차원에서 스타키스트가 적자에 휘둘리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못 썼죠. 김재철 회장과 스타키스트와의 오랜 인연. 그 인연은 스타키스트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깊어진다. 한때 참치잡이를 하던 원양어선 선장이 세계 최대 참치캔 회사를 인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자신이 잡은 참치를 납품하며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회사를 40년 넘은 세월이 지나 사들이게 된 김재철 회장. 그의 일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일은 없었다. 미국 통조림 마케팅의 40%를 점유하는 회사였어요. 이게 굉장히 큰 회사예요. 통조림 회사로서는. 통조림 회사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그걸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인수했으니까 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 회사에다 고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원양업이 시작됐었는데 2008년 미국 최대 참치캔 업체 스타키스트를 인수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은 적자에 허덕이던 스타키스트를 인수 반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는다. 세계 최대 참치 어획 1위 동원산업은 미국 시장의 40%를 점령하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현재 동원그룹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효자 간판 기업이 됐고 또 다른 꿈의 원천이 되고 있다. 메르링치를 통해서 공개 매각이 나왔을 때 그 일본이나 미국, 대만 기업들도 여러 군데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인수 가격으로는 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좀 비싸게 산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당시 매출이 그 5억 5천만 불 되었던 게 지금 7억 5천만 불을 넘어서고 있고 이 순이익만 해도 1년에 몇백억씩 나는 것으로 보면 이제 그 동원그룹의 캐시카우, 효자 그룹으로 등극을 한 셈이거든요. 세계 3대 원양 강국 대한민국.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지나친 어획으로 한국 원양어업계가 불법 어업의 온상지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참치 자원 남획과 고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원양어업을 이끌어온 동원은 또다시 미지의 항로 앞에 서 있다. 동원은 과연 어떤 항로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